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월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입춘인데 실제 날씨는 한겨울입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만큼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해 헌재의 판단이 오늘 오후 2시에 나온다는 이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지금 헌재에 나가 있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희지 기자, 마은혁 후보자가 누구기에 이렇게 관심이 주목되는 건가요?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구인 체제 완성을 위해 추천됐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었는데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헌법에서는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 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행위 자체가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하지 않았냐는 논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여당 측에서는 마 후보자의 성향을 지적하며 임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단체로 꼽히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여당에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임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판결은 법과 양심에 따라 내려야 할 텐데, 헌재 헌법재판관들 성향, 구도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재판관의 성향은 크게 진보, 중도, 보수 세 갈래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진보 성향의 재판관 3명, 중도로 구분되는 재판관 3명, 보수 성향의 재판관 2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진보 3명에 보수 5명으로 구성되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만약 오늘 판단으로 마 후보자가 합류한다면 진보 성향 재판관이 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구인 체제 아래에서 6명만 찬성하면 되는 구조이다 보니 마 후보자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최희 기자가 전한 대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작년 마지막 날에 여야 합의를 이루들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바가 있죠. 자, 당시 목소리부터 들어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두 분은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한 분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그거를 판단할 권한이 그 권한 대행한테 있는 것이냐. 네, 이러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따져봐 달라고 헌재에 청구한 건데, 윤지영 기자, 일단은 여러 논란, 주장이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쟁점이 되는 건 청구인의 자격 문제입니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심판을 청구를 한 상황인데 이 청구인은 국회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건의 청구인이 국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이 사건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절차 자체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을 말하는데 각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회 측 대리인은 국회가 권한쟁의를 청구할 때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어떤 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지적이 되는 건 절차적인 문제인데요. 네. 이 헌재는 지난달 3일에 이 사건을 접수한 이후에 별도의 준비 절차가 없이 지난달 22일에 첫 변론 기일을 열었고요. 1시간 20분 만에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틀 뒤에 선고일을 정했는데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후에 몇 차례 변론 재개를 요구를 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을 두고 졸속 심리, 졸속 선고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 측은 통상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변론기일 한 차례로 이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변론기일의 횟수만으로 이 졸속 여부를 판단을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종 임명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경우 어쨌든 간에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아서 마 후보자를 임명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국회 측은 헌재 재판관에 대한 실질적인 임명권은 국회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선고를 앞두고 여야 갈등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요. 일단 여당에서는 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법원 내 하나회다 이런 발언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강경 발언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벌써부터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체할 경우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 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던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 편향을 보여온 인물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법원 내에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 심판이 무리한 속도로 편파적으로 진행되면서 헌법학자를 비롯한 각계의 우려와 비판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발언이었는데요. 이 민주당은 전혀 반대의 입장이겠죠. 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면서 이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상목 대행은 내란 공범을 자인하는 것입니까?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한 최상목 대행이 선출된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입니다.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내란 공범을 선처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면 처벌은 더욱 커지게 마련입니다. 네, 윤정 기자가 쟁점 3가지 그리고 여야 반응까지 들어봤는데 근데 박상수 대변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은 이 거부권을 거부할 명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비상한 결단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까지 했는데 설득력이 있습니까? 야당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9명 중에 이제 3명은 국회가 추천을 하는데 국회는 추천권을 가지는 것이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것이죠. 왜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3부 요인 위에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또 다른 하나의 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죠. 다만 그 임명권이 이제 임명을 하게 된다면 국회가 추천한 그 숫자, 그 결정에 기속될 뿐입니다. 근데 임명을 할지 말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대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임명할지 말지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권한이 다 있는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탄핵 사유가 되고 이게 문제가 된다면요. 대통령이 임명할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자리들을 임명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 대통령은 위헌 위법으로서 탄핵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회가 추천할 3명의 몫에 대해서 국회는 즉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만 걸려 있을 때는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을 늦추기 위해 사실상 늦추기 위해 국회의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와 같이 국회가 그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고 길게 늘어뜨려 있었던 그 시간들은 그러면 그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당시에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들은 다 탄핵돼야 되고 다 위헌 위법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 답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회가 추천해야 되는 시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60일 이내 추천해야 된다. 90일 이내 추천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넘어서면 위헌 위법이 되는 게 맞습니다. 마찬가지죠. 추천하면 이에 대해서 임명한다만 규정되어 있지 30일 이내 임명해야 된다. 15일 이내 임명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임명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도 그 임명 여부에 대해서 임명할 수 없다라고 위헌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위헌이라고 하여 이것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 어떤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다. 왜냐? 그 시간이라는 게 딱히 없거든요. 네. 자, 홍신호 국민의힘. 예. 일단은 지금 말씀 다 들으셨고 쟁점 세 가지로 저희 정리했고 여당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전체적인 의견을 어떠십니까? 일단 대통령이 임명할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에 대해서는 3명은 행정부, 3명은 사법부, 그리고 3명은 입법부에게 권한을 준 것이고 네. 이 입법부에서 올린 3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실상 사인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대해서 뭐 기한이 없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끌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세법 체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헌재가 결정한다고 해서 따를 필요도 없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이 붙었을 때 권한쟁의 심판을 심판으로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맡기는 건데 헌법재판소가 이제 판정을 내려줬을 때 어느 국가기관이 그걸 따르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안 따르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보면은 이런 피청구인이 부작위,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된다는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피청구인은 취지 결정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몇십일 내로 하여야 된다는 없죠. 근데 이거를 몇십일 내로 하여야 된다가 없다고 해서 이제 안 지키게 되면 앞으로 있는 국가기관대 이 국가기관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결과를 누가 따르겠습니까? 이건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매우 흔드는 아주 좀 무리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짚어보면 그리고 네. 청구인 이 자격에 적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법 10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명의로 이거를 청구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2011 헐라 이 과거에 국회의원이 개인의 자격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했을 때 그것이 기각된 사례를 들고서 그 국회의장 개인의 자격으로 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과거에 그 사례는 국회의원 개인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지 지금은 국회의장이 국회의 자격으로 청구를 한 것이고 그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가 낼 때 지금까지 본회의 표결을 거쳤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차상 문제, 청구인 적격의 문제도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곧장 이어서 하나 바로 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일단은 인용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최상목 대행의 아마 부담이 좀 커질 것 같고 선택일 다시 한번 결정의 시간이 갈 것 같은데 또 곧바로 임명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 대해서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비상한 결단 내리겠다고 한 거는 그렇다면 탄핵도 고려하겠다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탄핵을 뭐 정치적 수사로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의 명분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인데 제가 막간 말씀드린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과연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그 최상목 권한대행으로서의 그 권한 행사 때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 탄핵 소추 때도 151석이냐 200석이냐의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200석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법을 어겼고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비판을 하고 최대한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압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좀 심각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오후 2시에 결론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뭐 가정을 전제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시점인데 박상수 대변인 일단은 탄핵하겠다. 최하 대행이 따르지 않을 경우 탄핵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권한대행 중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네. 200석이 적용돼야 될 그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그 한덕수 총리 탄핵 때도 그래서 이제 권한대행 전이냐 후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두 개 다 밀어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입선출의 원칙도 깨버리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폭주하고 있는 건 헌법재판소가 지금 폭주 중인 상황이고 왜 그러냐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위헌위법으로 해버리면은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하고 있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의 임명도 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헌법재판소는 지금 사실상
국가의 최고 그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 어찌 보면 최고 판단 기구로서의 권위를 지키기보다는 기관 이기주의에 현재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임명된 2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위헌 위법성이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부분은 아예 판단도 안 하고 그에 대한 가처분 부분도 아예 판단도 안 하고 오히려 마은혁 후보에 대한 미임명에 대한 이 부분만 가지고 지금 먼저 판단을 하겠다는 건데 이러면 이건 전형적인 기관 이기주의거든요. 우리는 이런 기관 이기주의로 국가기관들 간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저는 헌법재판소 정도 되는 기관이 이 기관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건 정말 생소하고 특이하다. 근데 이제 지금 이와 같은 기관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이라는 결정을 하게 됐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은 기관 이기주의를 보여주고 말입니다. 아까 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부분 국가기관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 부분 제가 이 말씀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이 그렇게 해왔어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추천을 정말 하염없이 느려가지고 하지 않고 국회에서 버팅겨 와가지고 헌법재판소가 6명으로 기능이 정지될 뻔도 했습니다. 그게 가처분 신청 들어가서 6명이 심의할 수 있다는 걸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렸던 그게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방통위는 말할 것도 없지요. 이와 같이 국가기관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게 했던 민주당이 무슨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까? 민주당이 했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 책임을 부담하라는 것은 정말 일단 민주당이 그것부터 반성하고 우리가 그러면 헌법재판관 추천이 늦었던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우리가 방통위원회 구성이 늦었던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하고 그다음에 얘기하면 그나마 좀 들을까 말까 한데 뭐 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기관 구성을 늦춘다고 얘기하면 정말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먼저 한번 짚어봤고요. 자, 지난 주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얘기도 한번 해볼 텐데 자, 윤정 기자, 부산역 앞에 집회를 두고서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응을 쏟아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참석한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이 노골적인 협박과 폭력 선동 발언이 난무했다라면서 국민의힘이 극우의 늪에 빠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국민의 40%가 극우로 보인다면 혹시 내가 극좌는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라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극우로 단정하는 것이야말로 전체주의 파시즘이고 극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한국사 1타 강사인 전환기 씨가 굉장히 최근 한 열흘 정도에서 되게 화제의 중심에 섰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여기에 집회에도 참석해서 목소리를 낸 바가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께서는 야당의 포괄적이고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탄핵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현재 구치소에 갇혀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통령을 생각하면 우리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윤지원 기자. 일단은 전환길 강사가 자신을 또 극우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발끈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 집회 모습을 두고 네. 이제 그 강의를 듣는 일부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환길 씨는 어제 오전 이 포털 사이트에 전환길 한국사 카페,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글을 인터넷 올려서 카페예요. 네. 역사도 왜곡하면 안 되듯이 사람에 대한 평가도 함부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극우라고 말하는 분들은 극우가 도대체 뭘 말하는지는 알고 말하는 건지라면서 이 기성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에 대해서는 이 합리적 사고에 의한 객관적인 역사 인식에 의한 상식파라고 생각한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상식파다.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과거에 본인이 노사모였다라는 점을 밝히면서 그러면 자신의 역사관이 극좌인 것이냐 이런 반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두 분도 아마 이 전환길 강사를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보면은 전환 씨가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이 거의 2배가 됐습니다. 한 일주일 만에 116만 명이 지금 돼서 일단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데 박상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수의 이 새 결집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설 연휴 때
뭐 지역구나 이렇게 해서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우리 보수 지지자들의 지금 상실감이 굉장히 큰데 그러나 다들 보면 이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봐도 다수가 이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 계엄을 딱 받았을 때 어떻게 했으면은 굉장히 국민들의 마음을 확 잡았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이렇게 계엄이 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 이 정치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면서 우리도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큰 모습을 보여줬다면 아마 그 계엄이라는 충격을 받았을 때의 그 많은 흩어진 민심들을 한 번에 휘어잡으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거의 대통령급의 지위에 가까운 인기를 누리게 될 수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계엄이라는 것은 저도 12월 3일 날 현장에 있었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제외하고는 별로 크게 경험해 보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로만 봤지 계엄이 도대체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에 대해서는 그 포고령 내용만 가지고는 상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계엄 이후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보여줬던 굉장히 폭압적인 그리고 굉장히 그 독선적인 이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국민들을 자극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무엇이 더해지게 되냐면 192석이나 지금 갖고 있어서 저렇게 독선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걸로 대통령까지 되게 되면 얼마나 더 독선적으로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카톡 검열 같은 것들이 그런 거에 기름을 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한길 선생님은 저는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분은 정치에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으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강국사 강연만 해왔었죠. 네, 세이브 코리아 집회나 이런 집회들에 이렇게 지금 몰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네. 대부분 정치 저관여층이었던 젊은 층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민주당이 하는 거를 이제 보니까 여태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만 보고 있다가 민주당을 보니까 민주당이 이게 너무 이게 독재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또 계엄이라는 사태를 일으켰지만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동정론이 생기고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쓰고 있으니까 그 권력을 쓰는 사실상의 여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고 그래서 전한길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들은 다 보면 과연 우리 정치 고관여층들은 오랫동안 알고 있던 많은 이야기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처음 이제 접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 충격이 굉장히 큰 거죠. 그것이 이렇게 분출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뭐 최상목 권한대행 또 탄핵한다고 하는데 할 테면 해봐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움직임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지난 2년간 우리 당 정치인들이 겪어왔던 여당의 무게를 지금 단 몇 개월 동안 민주당이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중간에 조금 전에 계속 영상이 나갔습니다만 권영세, 권성동 두 국민의힘 투톱이 윤 대통령 접견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 지금 보이는 화면입니다. 잠시 뒤에 계속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송치훈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한길 그 강사가 나는 모든 걸 팩트를 두고 전달하는 걸 뿐이다라고 하는데 왜 극우냐라고 반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극우가 과거에 뭐 이런 뭐 인종주의, 민족주의에 기반한 극우가 아니라 현대 극우는 이제 극단적 보수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지금 뭐 계속해서 대통령이 누명을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했던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 이거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은 너네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정선거 음모론의 가장 핵심적인 팩트가 팩트라고 주장하는 것이 선거연수원에 중국인 해커 90여 명이 있었고 그것을 미군이 다 잡아가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에 지금 잡아두고 있다. 이거 미군에서 공식 입장으로 완벽한 거짓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 말하고 있는 부정선거론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주장인지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직도 전한길 씨는 부정선거에 그걸 따져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극우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극단적 보수주의가 아니면 어떻게 극우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한길 씨가 이제 일타 강사에서 일타 극우 유튜버로 그냥 이제 전직을 한 것이다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뭐 50만 명 정도가 늘었는데 전 더 늘어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기존에 아마 한국사 강의를 들어갔던 사람들이 많은데 구독자의 이탈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이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0만 명이 늘었다. 더 많은 지금 보수 지지층이 지금 구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 극우 유튜버들 순위를 보면은 막 100만 명 넘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환길 씨가 워낙 이 말솜씨가 좋으시기 때문에 그런 극우 지지자들이 지금 전부 전환길 씨 구독을 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웃고만 있을 상황인가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메시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뭐 보수 지지층의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중장기적으로 과연 조기 대선이 만약에 이루어졌을 경우 중도 확정성에 저는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전환길 씨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국민의힘은 좋아라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얘기죠. 아마 오후 그리고 저녁 뉴스까지 아마 많은 비중 있게 좀 다뤄질 뉴스 같은데, 자, 윤정 기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국민의힘 투톱이죠.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접견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조금 전에 봤는데 그동안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갑작스럽게 방문한 배경은 뭘까요? 네, 지금 당 지도부가 대통령 수감 이후에 면회를 가는 게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그동안에는 면회가 좀 금지되어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지금 설이 지난 이후라서 지금 면회를 간 것으로는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지금 오전 11시부터 면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면회 중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지도부가 간 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식한 듯 어제 이 기자회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게 지도부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함께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당내에서도 고민이 있었던 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시기상 설이 지났으니 지금 가는 게 맞고 또 이미 간다는 얘기가 이 설 연휴에 나온 상황에서 따로따로 가게 되면 오히려 옥중 정치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 한 번에 두 분이 가서 이 빨리 넘어가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도부가 이 지금 면회를 가는 게 말씀하신 대로 처음이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는 이게 지금 탄핵 반대 여론 또 국민의힘의 지지도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새 결집을 위한 행보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 나경원 의원도 오늘 면회에 함께하게 되는데 네.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제안으로 이 접견에 합류를 하는 것으로 제안을 전해졌습니다. 네, 면회 시간은 30분으로 제한이 됩니다. 또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미결수들이 많아서 30분보다 면회 시간이 더 짧아질 수도 있는데요. 이 면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이 면회 이후에 이 구치소 앞에서 이 본인이 별도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네. 또 권성동, 권영세 이 두 지도부 투톱의 경우에는 이 국회로 돌아와서 백브리핑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저희 뉴스 중에 이 내용이 나온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 반 이전에 아마 전후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간적 도리, 좀 개인적 인연을 강조하면서 만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죠. 어제 얘기입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뭐 아시다시피 지난 그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그 기자의 전화를 받고 제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대위원장께서 본인도 개인적인 그런 인연이 깊으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교롭게 같이 가게 된 것이지 뭐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네, 이 두 분한테 한번 이 얘기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거리를 도왔던 뭐 일각에선 이 투톱, 뭐 쌍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박상수 대변인 일단은 가고 싶어서 가는 건지 어쩔 수 없어서 가고 싶은 건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저는 지금 가는 거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갈 수는 있어요. 아니 뭐 당연히 저는 이 대통령에 대한 가족의 그 면회 접견을 금지했던 공수처의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고 그래서 갈 수는 있는데 친구도 당연히 갈 수도 있죠. 동료 정치인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현재 지도부 투톱입니다. 지도부 투톱인데 지도부 투톱이 가는 건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정치적인 행동이고
탄핵 심판에서 저는 그렇게 지금 봅니다.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지금 너무나 강한 심증을 드러내고 있고 기관이 이기주의에 가까운 판단까지 해가면서도 정해진 결론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게 될 때 컨틴전시 플랜이나 플랜 B는 항상 두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다고 봤을 때 탄핵이 인용되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 대선은 적도 부근, 중도층에서 일어날 거예요. 적도 부근에서 일어날 건데 근데 함대를 이끄는 함장이 배를 적도로 몰고 가지 않고 알래스카로 변침해가지고 끌고 가면 알래스카로 한참 간 다음에 다시 적도에 전쟁이 펼쳐지는 것으로 다시 변침해서 내려오려고 하면 60일 이내에 적도에 도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선공 후사라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 당과 우리 보수 진영 전체의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개인의 사적인 인연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만두고 가시던가. 아니 이순신 장군이 왜군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함대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 부친상이 있다고 아산항으로 함대를 몰고 돌아가면 그러면 그 왜군을 막아내질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조선 강역 전토가 왜군의 함락이 돼버리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부친상에 도의를 다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역사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저는 당 지도부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오늘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성시훈 부위원장님. 예. 일단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 뭐 대다수 언론, 막 다 언론들은 다 갔을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돼버렸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강성 지지층에 굴복한 걸로 봐야죠. 개인적 인연이 있던 저 권성동 원내대표 정도는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거면 개인적 인연에 의해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는 뭐 주진우 의원 정도가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좀 오래됐으니까. 근데 나머지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 윤상현 의원은 왜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면회를 나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부터 인연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취재진 카메라 그리고 강성 지지층을 면회하러 가는 것과 다름없다. 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들의 얼굴 도장을 찍기 위해서 가는 건데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 이전 수십 년 동안 정치 행보를 보면 상당히 합리적 보수의 행태를 보여왔던 분인데 지금 와서 결국 그 강성 지지층에게 굴복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계엄은 부당했다. 하지만 지금 탄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마저 정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확신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모순되는 지금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계엄은 정당했고 대통령의 통치행위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계엄은 부당했다고 말하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가서 면회를 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행보를 보인다. 국민들이 느끼실 때 과연 국민의힘이 여전히 비상계엄을 부당하다고 느끼고 주장하고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적변을 가고 더 많은 정치인들이 그 구치소로 몰려갈수록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할 뿐이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중장기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절대 도움이 안 되는 행위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박상수 대변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면회를 간 접견을 간 정치인들의 정책이 말고 단순히 이제 윤 대통령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이제 정치인들이 내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따라서 옥중 정치 본격화 아니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대통령께서 구치소에서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언을 전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실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아니라고 입장문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기 대선에 대한 그런 데에 대해서 불편함을 드러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그에 대한 여론조사도 해서는 뭐 안 된다라는 식의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당이 이제 일종의 플랜 B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플랜 B의 상황이 오게 됐을 때 얼마나 당에 큰 부담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도 보수 진영에 대한 마지막 애정이 있다면 이와 같은 좀 극단화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래서 보수 전체가 네. 나를 지켜달라라는 식의 이러한 메시지는 조금 이제
안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 헌법재판소가 재판권 회피 의견서 모두 검토 중이다라는 브리핑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저희가 한번 좀 파악하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탄핵 전국 속에서 이 조기 대선 가능성도 생기면서 이 잠룡들이라고 하죠. 잠룡들의 움직임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먼저 윤주정 기자, 일단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좀 달라진 행보가 눈에 띈다 이런 얘기가 어제부터 나왔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까지 쭉 깔렸는데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외교안보 기조가 180도 달라졌다는 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왔고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었습니다. 이 내용 과거 발언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과거사를 부정하고 전쟁 범죄를 부인하는 일본이 세계 평화를, 한반도 평화를 과연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합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하더니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이 태평양 연안국들의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말했던 이재명 대표. 지난달 31일에 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한일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은 만큼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남한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자신이 변호사 시절에 일본을 방문한 일을 언급하면서 일본인의 근면함과 성실함, 예의에 충격을 받았다. 정치로 인해서 관계가 왜곡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 메시지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또 북한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안보 협력 확대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미 북한을 억제할 만큼 군사적으로 충분히 강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생 경제 분야에서도 분배보다는 성장에 좀 방점을 실으면서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추경 편성 필요성을 피력하는 과정에서는 민생 지원금을 포기할 수도 있다. 25만 원 민생 지원금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를 하기도 했고 또 이 반도체 산업 연구 개발 종사자를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예외로 하는 이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내왔었는데 이재명 대표 최근에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박성수 대변인, 일단은 오늘 내온 내용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좀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모습도 나오는데 속내는 뭘까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고 당 지지율보다 본인 지지율이 낮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드디어 이제 좀 그것을 깨닫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계엄이 터졌을 때 이런 식으로 막 힘을 쓰면서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한테 다 이렇게 포섭하는 모습으로 가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싹 기댔을 겁니다. 예, 그런 모습을 안 보인 게 어찌 보면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다행인 면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그걸 좀 깨닫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랑 선거에 붙을 때만 해도 뭐 대중경제론 이야기하고 하면서 굉장히 좀 좌파적인 색깔이 강했거든요.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바로 그 유신까지 같이 갔던 김종필 총리죠. 네. 김종필 총리와 DJP 연합을 했을 때 비로소 대통령이 된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좌와 우의 어느 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소한 중도까지는 포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요즘 우리 당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극우라고 비판받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그냥 무슨 반일 죽창가 이런 걸로 대표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 모습을 좀 벗어나겠다는 거죠. 기본소득도 포기한다, 뭐 성장이 중시된다, 일본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전향적인 자세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당의 입장에서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느낍니다. 특히 오늘처럼
권성동, 권영세 두 투톱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이런 순간에 이러한 발표를 하는 것 네. 우리 당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서울구치소로 가서 윤 대통령 접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런 모습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 협력에 이의가 없다며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한국에 위협되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 한미일 협력으로 구축한 가치 외교를 탄핵 사유로 적시한 것입니까? 최근 이재명 대표의 친미, 친일 발언은 오늘의 이재명이 어제의 이재명에게 손가락질하는 자기 부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잠깐 한미일 협력을 지지하는 척 해봤자 본심은 다르다는 것을 다른 나라 정부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권력 획득을 위해 자신이 한 말을 바꾼다면 그 말은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어제는 세세하고 오늘은 아리까도하는 조변석계식 외교는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에 불과합니다. 네, 송치훈 부의장님. 일단은 박상수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모습이 국민의힘에겐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굉장히 좀 강경하게 좀 비판하면서 좀 공정에 나선 모습을 보였는데 이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당에는 다양성이 존재해야 된다. 이 친명계 의원들한테 이 비명계 의원들한테 너무 예민하게 좀 다가서는 모습이 좀 옳지 않다 이렇게 당부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뜻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뭔가 그 당내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친명계 의원님들이 일부 되게 격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SNS 글을 올렸다가 지우는 경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당내 화합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저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이번 대선 역시 지난 22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진영 간 그 갈등이 워낙 심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뭐 당내에 있는 김경수 전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나 이런 김동연 지사 이런 분들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층도 다 하나하나 끌어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 단일 체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저항하고 싸울 수 있는 단일 체제를 좀 추구해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실망하시고 등을 돌린 전통적 지지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그 마음을 되돌려야 된다는 이제 메시지가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명계 의원들이 좀 격하게 반응할 경우 아마 큰 혼란이 있을 겁니다. 저는 당분간 진통이 있을 거라고 봐요. 진통을 겪어내고 이걸 이겨내야 아마 하나 되는 민주당이 될 수 있을 텐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내에서 계속해서 뭔가 화합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이 정도로 지금의 지지율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면은 아마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저는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내는 메시지도 너무 과격합니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친명 체제 지금의 주류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과격한 메시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중재할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원로 정치인이나 아니면 다른 비명계 의원들의 메시지가 좀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중간에 계속 자막으로 나갔습니다. 헌재에서 여러 가지 브리핑을 해서 많은 속보들이 들어왔는데 윤정 기자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주말에 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스스로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 이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스스로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이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 답을 내놓은 상태고요. 또 오늘 오후 2시에 이 마은혁 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2시에 선고가 예정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선고 연기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선고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2시 전까지는 이게 연기될지 연기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확정해서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브리핑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 관련해서도 나오는 대로 제가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잠정입니다. 어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오바마도 40대 시도가 됐다. 46살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선언하겠습니다. 존 F 케네디는 43살에 미국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을 달에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43살의 토니 블레어는 영국의 수상이 되어 제3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46살의 빌 클린턴은 걸프 전쟁을 승리로 이끈 현직 부시 대통령을 꺾고 IT를 중심으로 미국의 중흥기를 이끌었습니다. 46살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과감한 세대 교체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네, 윤주원 기자, 일단 이준석 의원이 갑자기 대선 출마에 가까운 얘기를 사실상의 대선 출마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 게 대선 출마 가능 나이인 만 40대 딱 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생일이 1985년 3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이 되면 이제 대선 출마 자격 만 40세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제 이 서울의 대표적인 대학가죠. 홍대 거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고 주변에 세대- 일반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대 교체의 기적을 이루겠다라면서 사실상의 대권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회견 장소를 대학가로 잡은 것도 아무래도 세대 교체론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의원은 이 최근에 대선 캠프 구성을 위해서 특보단을 만드는 등 기초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선에 출마하게 되면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어떠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는데 어제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간다면 끝까지 간다라면서 단일화 가능성은 일축한 상황이어서 이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지는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맞서서 이 제3지대 후보로서 존재감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어제 저렇게 대권 도전을 선언을 했는데 오늘은 이 권성동, 권영세 국민의힘 투톱이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를 간 것과 관련해서 이 당장 국민의힘의 이 대권 잠룡들을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면회에서 지도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얘기를 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탄핵보다도 사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권영세 위원장은 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사람들은 늘 자기 그릇 정도의 크기밖에 생각을 못한다라는 글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송치훈 부의장께 한번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대선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실상의 대권 도전 선언을 했다는 것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몰린 홍대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이준석 의원이 청년 정치인으로서 도전을 하고 세대 교체 메시지를 던지는 건 매우 좋다고 봅니다만 저는 그리고 조기 대선이 거의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되지 않았는데 확정되지 않은 만약에 그 탄핵이 기각될 경우 2027년에 대선이 열리는 건데 지금 2년 전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왜 이렇게 조급해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준석 의원이 아까 케네디, 오바마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바마의 그 연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봤겠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지금 단점으로 장점도 많은 정치인이지만 단점으로 지적받는 것이 젠더, 세대 이거에 대한 갈라치기 정치를 한 사람으로 좀 단점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걸로 당선이 됐습니까? 흑인만의 미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인만의 미국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미합중국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이 통합의 메시지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좀 본받으면서 본인의 단점을 보완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지 지금 너무 섣부르게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개혁신당이 사실 내분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허은하 당대표가 그래서 이준석 대표 의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한마디를 했고 또 이준석 의원도 거의 설전에 비슷한 얘기를 또 벌였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한번 듣고 오시죠. 이준석 의원이 어제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당내에서 진행된 당대표 축출 작업이 결국 이준석 대선 캠프를 위한 빌드업이었다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집이 불타고 있는데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치입니까? 자신의 정치적 계산만 챙기는 이런 행태야말로 전형적인 트러블 메이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상황 정치를 하겠느냐라는 건데 제가 오히려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저한테 상황 정치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이 있는데요. 네. 상황이면 그렇게 말 안 듣고 있겠습니까 지금? 네, 박상수 대변인 일단은 뭐 범보수라고도 할 수 있는 인물들인데 당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좀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다른 당의 내부 사정까지 제가 뭐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지금 성치훈 그 교수님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냥 진보 보수가 그냥 정말 세결집을 해서 1대1로 딱 붙는 대회전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저 안에서 벌어지는 작은 분열은요. 앞으로 합쳐질 어떤 큰 판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이렇게 엄청 싸우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한두 달 있다가 다들 어깨 메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그럴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적당한 좀 톤 조절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저는 지난 설 연휴 때 그 손석희 그 아나운서가 하고 네. 홍준표, 유시민이 하던 그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네, 보면서 토론을 때 있었죠. 토론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것보다 참 20년 동안 똑같구나. 예,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20년 동안 똑같구나. 우리 당은 그리고 우리 보수는 만약에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훨씬 젊게 갈 겁니다. 민주당이 그거는 조금 긴장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박상수 대변인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당사자이셔서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잠룡으로 꼽히고 있죠.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친한계로 불리는 분들이 1973년생 이하 분들 뭉쳐서 뭐 언더 1973이라고 붙여서 유튜브를 개설했더라고요. 이것도 보면 친한계 한동훈 대표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그냥 뭐 이걸 꼭 친한계라고 얘기하기엔 또 김재섭 의원도 같이 하고 네. 있어요. 그러다 본인 보니까 SNS입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모습이죠. 젊은 사람들끼리 해보게. 이거 제 예. 거네요, 진짜.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계엄이 되고 나서 약간 조금 이제 좀 많이 디프레스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좀 원내의 젊은 정치인들이 또 또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몇 번 모였어요. 다 사실은 몇 번 모여서 밥도 먹고 또 술도 같이 먹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끼리 속을 풀 데가 없으니까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네. 거기서 또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러고만 있을 게 아니라 뭐라도 좀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에 가서 김현철 네. 이사장도 저희가 만납니다. 이게 왜 언더 73이 됐냐면 네. 그냥 단톡방 이름이 언더 73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냥 처음에 그것도 이것도 정한 것도 꼭 친한계라고 정한 건 아니고 한동훈 대표도 거기에 유튜브 나옵니까? 제가 부탁을 하려고는 하는데 네.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가 거부하려고요. 거부권. 예. 그래서 그냥 그러려고는 하는데 어쨌든 아직은 뭐 그러지는 않았고 근데 네. 어쨌든 우리가 모여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김영삼 기념관도 한번 가보고 김현철 이사장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도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또 이런 토론회 같은 것도 또 많이 네. 생각하고 있어서 활동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오늘 올해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이지만 서울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봄이 오는 날이라는 뜻의 입춘이 무색하게도 기상청은 오늘 전국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에서 영상 2도로 2018년 이후 가장 추운 입춘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제주 산지와 전북, 전남, 서부, 충남, 서해안 등 일부 지역은 눈이나 비 소식도 있고요. 한반도 전체가 때 아닌 동장군의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더 춥습니다. 영하 18도까지 곤두박질하는데요. 7년 만에 매서운 입춘 한파를 자랑하는 만큼 이번 주는 핫팩과 두꺼운 외투 등 방한용품을 잘 착용해서 강추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의 첫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첫 목표가 된 국가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입니다. 예견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는 25%, 중국산 제품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조치는 현지 시간 4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자 중국은 이번 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고요.
캐나다 역시 WTO 제소 방침을 밝히며 미국산 술과 과일, 의류 등에 똑같이 관세를 적용하는 맞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멕시코도 대미 보복 관세 계획 플랜 B 시행을 지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조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정상과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이들은 미국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전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EU 제품에도 빠른 시일 내에 관세를 곧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유럽으로까지 번진 관세 전쟁,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국제사회가 관세 전쟁에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